제가 왜 한국을 가야 하죠? 여기 수년간 일본을 사랑하는 이탈리아 기자가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 일본이 아시아 문화 강국. 한국은 일본한테는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무슨 이유로 한국에 온 걸까요? 한국에서 놀란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레산드로 카르데나이고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기자예요. 비행기 창문 밖을 바라보니 아래에서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별들의 담요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차가운 창문에 코를 대고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아마 일본과 똑같을 거야 라고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써왔어요. 저는 일본의 고대 사원,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놀라운 기술을 사랑했어요. 저는 이 세계의 이 부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상사가 저를 새로운 곳 한국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서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햇빛이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와 상사의 책상 위에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한국에 갈 거야. 상사가 저에게 폴더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리고 팔짱을 껐어요. 왜 한국인가요? 일본이 훨씬 더 긴 역사와 더 흥미로운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 상사는 의자에 등을 기대었어요. 그는 회색 머리카락과 항상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은 친절한 눈을 가진 키가 작은 남자였어요. 알레산드로,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넌 좋은 기자야. 하지만 때로는 내가 직접 보기도 전에 이야기가 무엇인지 결정해버려. 그는 손가락으로 폴더를 톡톡 두드렸어요. 단지 표면만 보지 마. 한국에 가. 그 안에 숨겨진 열정과 혁신을 느껴봐. 내가 놀랄지도 몰라. 저는 그를 믿지 않았어요. 비행 내내 저는 일본과 한국이 아마도 실망스러운 복사본일 것이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로 읽지 않고 잡지를 대충 넘겼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잘 수 없었어요. 8시간은 당신의 나쁜 태도와 함께 앉아있기에 긴 시간이에요. 마침내 기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다시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공항 주변의 바다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마치 전체 장소가 금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제가 처음 느낀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였어요. 공항은 광택 있는 바닥과 유리벽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최신 기술을 보여주는 화면들이 있었어요. 천장에서 매달린 표지판들은 한국어, 영어, 심지어 일본어로도 쓰여 있었어요. 저는 제 짐을 찾기 위해 군중을 따라갔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이 제가 표지판의 한국어 글씨를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그녀는 친근한 미소로 물었어요. 네, 저는 인정했어요. 처음이에요.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고 그녀는 밝은 미소로 반겨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제가 그렇지 않으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믿고 싶게 만들었어요. 가방을 찾은 후 저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바깥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으며 제가 예상했던 심한 스모그와는 전혀 달랐어요. 반짝이는 택시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첫 번째 택시에 탔어요. 운전사는 눈가에 웃음주름이 있는 나이든 남자였어요. 그는 제 가방을 도와주고 완벽한 영어로 어디로 가는지 물었어요. 그랜드 서울 호텔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편안한 뒷좌석에 자리를 잡으며 말했어요. 아, 훌륭한 선택이세요. 한국 처음이세요? 그는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 저는 여전히 일본에 대해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도쿄에는 여러 번 가봤지만 서울은 처음이에요. 택시기사님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멋진 놀라움을 맞이하실 거예요. 우리는 일본보다 작을 수 있지만 때로는 가장 작은 포장에 가장 큰 놀라움이 담겨 있어요. 나는 공항에서 떠날 때 저는 풍경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먼저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이 있는 넓은 고속도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대규모 공장과 다채로운 빌딩, 블록처럼 쌓인 해운 컨테이너가 있는 산업지역이 왔어요. 마침내 우리는 도시 자체에 접근했어요. 서울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도로는 넓었고 막분 꽃으로 피기 시작한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든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로 저는 곡선형 지붕과 채색된 나무들보가 있는 전통적인 한국 건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기는 경복궁이에요. 운전사가 오렌지색 기와 지붕과 녹색 정원이 있는 거대한 단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1395년에 지어졌어요. 많은 부분이 전쟁 중에 파괴되었지만 그것을 재건했어요.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알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있어서 우리가 지나갈 때 저는 궁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다채로운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궁의 문을 통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것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예요. 자하 하디드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했어요. 직선이 없어요. 마이너스 인생처럼요. 그가 가리킨 건물은 도시 한가운데 착륙한 우주선처럼 보였어요. 그것의 곡선형 금속 표면은 햇빛을 반사하여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한국이에요. 운전사가 말했어요. 우리가 번잡한 거리를 통과할 때 저는 인도를 따라 서두르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정장을 입은 여성들이 밝은 색의 머리카락을 가진 10대들 옆에서 걸었어요. 길거리 음식 판매상들이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외쳤어요. 구워지는 고기와 향신료의 향기가 제 열린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왔어요. 이전에 비가 내렸고 이제 거리가 반짝였어요. 네온 사인이 웅덩이에 반사되어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 글자의 거울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웃고 우리가 지나가는 상점에서 음악이 연주되었어요. 여기에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활기, 움직임과 생명의 느낌이 제 심장을 조금 더 빠르게 뛰게 했어요. 일본은 매우 조직적이고 매우 차분해요. 저는 거의 혼자 말하듯이 말했어요.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모든 돌이 완벽한 장소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 같아요. 한국은 더 야생숲과 같아요. 놀라움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웅장한 입구가 있는 높은 건물인 제 호텔에 도착했어요. 운전사는 제 가방을 도와주며 즐거운 여행행을 기원했어요. 눈을 떠두세요. 그가 윙크하며 말했어요. 한국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거예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운전사가 한 말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 장소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 호텔 창문에서 저는 눈앞에 펼쳐진 전체 도시를 볼 수 있었어요. 해가 지고 하늘은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변했어요. 서울 저녁에 불빛이 하나씩 나타나는 별처럼 켜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산들이 다채로운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실루엣을 만들었어요. 저는 제 여행 가방을 풀고 내일을 위한 제 옷을 펼쳐 놓았어요. 제 첫 인터뷰는 아침에 서울대학교에서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제가 너무 빨리 판단했던 이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로마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흥분됐어요. 아마도 제 상사가 결국 옳았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여기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햇빛이 호텔 커튼을 통해 흘러들어와 제 침대 위에 황금빛 줄무늬를 그렸어요. 간단한 샤워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제 노트북, 녹음기, 그리고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오늘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 하나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제 택시는 아침 교통체증을 뚫고 달렸어요. 거리는 직장과 학교로 서두르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노트북 앞에 모여있는 학생들, 휴대폰을 확인하는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하루를 위해 카트를 준비하는 노점상들이 있는 커피숍을 지나갔어요. 대학교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운전사에게 제 휴대폰에 있는 주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30분 후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어요. 캠퍼스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아름다운 나무들이 산책로를 따라 줄지어 있었고 그 가지들은 봄 꽃들로 무거웠어요.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이 오래된 벽돌 건물들 옆에 서 있었어요. 학생들은 수업 사이를 빠르게 걸어 다녔고 일부는 헤드폰을 끼고 혼자, 다른 일부는 그룹으로 대화하며 다녔어요. 이곳은 유럽의 대학들과 똑같아 보이네. 저는 약간 실망하며 혼자 생각했어요. 저는 좀 더 한국적인 무언가를 기대했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의 지도를 확인하고 정치학 건물로 향했어요. 이지영 교수님이 아시아의 현대방위 전략에 관한 그녀의 수업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 상사는 제가 수업을 참관하고 나중에 몇몇 학생들과 인터뷰하도록 주선해 두었어요. 건물은 창문이 많은 높은 건물이었어요. 안에서 복도는 깨끗하고 밝았어요. 학생들이 저를 지나 서둘러 지나갔고 일부는 카메라를 든 명백한 외국인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저는 305호실을 찾아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교실은 커다랬고 이지영 교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 무대 구역을 향해 책상줄이 놓여 있었어요. 약 10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듣고 있었고 노트북이나 노트에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맨 뒷줄의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이 교수님은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고 아마도 50대쯤 되어 보였으며 짧은 검은 머리와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권위를 가지고 방을 가득 채웠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군사 전략에 관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항상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녀는 그녀 뒤에 화면에 있는 동아시아의 큰 지도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건조한 학문적 강의를 예상하며 듣기 위해 자리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앞줄에 있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올리브색 피부와 검은 머리를 가진 학생이었어요. 학생이 일어섰어요. 존경을 표하면서 말씀드리자면,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아요. 터키의 군사력은 숫자와 역사적 승리로 증명되어 있어요. 한국은 항상 더 큰 세력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어떻게 둘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몇몇 한국 학생들이 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교수님은 살짝 미소 지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 의견에 대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잠시 동안 방은 조용했어요. 그런 다음 교실 중간쯤에 있던 한 학생이 일어섰어요. 그는 간단한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단정한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각 단어와 함께 강해졌어요. 터키에서 온 제 동료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 저는 그가 한국방위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요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터키 학생 아흐메트는 팔짱을 끼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계속하세요. 박씨,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작은 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첨단 기술과 우리의 긴 역사를 통해 개발된 전략으로 세계적인 도전들을 극복해왔어요. 현대 전쟁에서 크기가 전부는 아니에요. 한국은 수세기 동안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단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해져야 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아흐메트 편을 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방 안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일본의 방위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더 확립되고 존중받고 있어요. 아흐메트가 반박했어요. 한국은 아직 따라잡는 중이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박 씨가 감정으로 얼굴이 붉어지며 외쳤어요. 우리의 방위 시스템은 더 유연하고 혁신적이에요. 우리의 위치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만 했어요. 이 교수님이 조용히 하라고 손을 들었어요. 방은 즉시 조용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눠야 할 종류의 토론이에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루둔 씨는 전통적인 군사력 측정에 대해 타당한 점들을 제시했어요. 박 씨는 혁신과 적응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파악했어요. 그녀는 방의 중앙으로 걸어가 모두의 주의를 끌었어요. 보세요. 그녀는 지도를 다시 가리키며 말했어요. 역사를 통틀어 더 큰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여러분은 단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해져야 해요.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한국은 수세기 동안 모든 방향에서의 침략에 직면해 왔어요. 매번 우리는 적응하고 생존해 왔어요. 모두가 듣고 있는 동안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아흐메트도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한국의 방위 전략은 가장 큰 군대나 가장 많은 무기를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수님은 계속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독특한 위치를 이해하고 잠재적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녀는 현대 한국 군사기술배 항공기 그리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전자 시스템들을 보여주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클릭했어요. 오늘날 한국의 방위 기술은 NATO 회원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로 수출되고 있어요. 우리의 드론, 함선,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들은 이용 가능한 가장 첨단 기술 중 일부로 간주됩니다. 저는 자세한 노트를 작성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일본의 그림자 속에 사는 한국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른 무언가였어요. 도전적인 위치를 혁신의 기회로 바꾼 작은 국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물건을 모으고 나갔어요. 일부는 여전히 수업에서 제기된 점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논쟁하고 있었어요. 에너지는 제가 일본에서 관찰했던 예의 바르고 조용한 교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노트북을 싸고 있을 때 발언했던 한국 학생인 박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은 여기 학생이 아니시죠? 그가 말했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저는 알레산드로 카르데나 이탈리아에서 온 기자예요. 저는 한국에 대한 시리즈를 쓰고 있어요. 박민준이에요.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탈리아 기자가 우리의 소박한 대학교를 방문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솔직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일본의 작은 버전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민주는 웃었고 그의 진지한 토론 얼굴이 친근한 미소로 변했어요. 그것이 많은 외국인들이 하는 첫 번째 실수죠. 우리는 일본과 일부 문화적 뿌리를 공유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완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에요. 인터뷰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물었어요. 당신의 관점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물론이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아흐메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방금 보신 것과는 달리 우리는 사실 좋은 친구예요. 그는 교실 앞쪽에서 이 교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던 터키 학생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흐메트가 다가왔고 여전히 토론으로 인해 약간 흥분된 것처럼 보였어요. 아흐메트,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온 기자 알레산드로예요. 민준이 말했어요. 알레산드로 씨,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고집 센 토론 파트너인 아흐메트 유르둔을 만나보세요. 아흐메트의 진지한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건 민준이 제가 옳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제 손을 확고하게 잡았어요. 우리의 작은 공연을 즐기셨나요? 공연이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이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합류했어요. 카르데나 씨, 제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제 최고 학생들을 만나셨군요. 매주 저는 그들에게 토론할 입장을 지정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민준과 아흐메트 사이를 놀라워하며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건가요? 일부는요, 민준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요점은 모든 문제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탐구하는 거예요. 터키에서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토론해요. 아흐메트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부하러 온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교실을 나가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었어요. 열정,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 간의 우정, 혁신적인 교수법, 이 중 어느 것도 제 선입견에 맞지 않았어요. 모두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저는 물었어요.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그들 모두가 동의하면서 저는 제 노트북이 이미 제가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서의 제 두 번째 날에 불과했어요. 다음날 저는 한국의 혁신에 대한 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곳을 방문했어요. 서울의료센터였어요. 제 택시는 푸른 하늘을 반사하는 곡선형 유리벽을 가진 반짝이는 하얀 건물 앞에 멈췄어요. 네모난 모양과 평범한 벽을 가진 일본에서 봤던 오래되고 전통적인 병원들과 달리 이곳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방문 잘하세요, 선생님. 제가 요금을 지불하자 택시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딸이 작년에 여기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 의사들은 마법사 같아요. 제가 다가가자 자동문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열렸어요. 안에는 높은 천장과 편안해 보이는 의자들이 있는 밝고 시원한 로비가 있었어요. 병원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강한 화학물질이나 소독제 냄새가 없었어요. 대신 레몬과 민트 같은 것에 희미한 향기가 있었어요. 카르데나 씨? 여자의 목소리가 불렀어요. 저는 하얀 실험실 가운을 입고 저를 향해 걸어오는 여성을 보기 위해 돌아봤어요. 그녀는 포니테일로 뒤로 묶은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와 친근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네, 저예요. 저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소피아 델가도 박사예요. 그녀는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스페인에서 온 의학연구원이에요. 이 교수님이 당신이 우리를 방문할 거라고 미리 연락해 주셨어요. 시간을 내서 저를 안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미 제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기쁜 마음으로요, 소피아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오세요. 먼저 소아과 병동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이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병원들과 얼마나 다른지 알아차렸어요. 벽은 새하얀색이 아닌 부드러운 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바닥은 평범한 타일이 아니라 천연 나무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곳곳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술들이 있었어요. 저건 로봇인가요? 저는 복도를 따라 굴러가는 얼굴 역할을 하는 화면이 달린 반짝이는 하얀 기계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소피아가 웃었어요. 네, 그건 간호봇이에요. 환자방에 약을 배달하고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심지어 혼자 있는 환자들에게 동반자 역할도 해요. 보세요. 로봇은 창가에 있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 근처에서 멈췄어요. 화면이 바뀌어 웃는 얼굴을 보여줬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로봇이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장 약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훨씬 좋아. 고마워. 노인은 마치 오랜 친구인 것처럼 로봇을 향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계속 걸어가며 환자들이 쉬고 있는 방들을 지나갔어요. 제가 알고 있던 병원들과 달리 각 방은 개인 공간이었고 자연광을 들여보내는 큰 창문들이 있었어요. 어린이 방들의 벽에는 숲과 바다의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는 LED 화면들이 있었어요. 한국 의료는 단지 기술 이상이에요. 소피아는 우리가 걸어가면서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전인적 치료를 믿어요. 몸, 마음, 그리고 정신까지요. 기술은 물론 놀랍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우리는 놀이방을 들여다보는 큰 유리창 앞에 멈췄어요.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놀고 읽고 또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몇몇은 옆에 IV 폴이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휠체어에 있었지만 모두 행복하고 활기차 보였어요. 저기 있는 소년 소피아는 조용히 말하며 슈퍼히어로 그림에 색칠을 하고 있는 약 10살 정도의 작은 소년을 가리켰어요. 저건 준호예요. 작년에 희귀한 형태의 암 진단을 받았어요. 세계 다른 나라의 3명의 다른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소년은 마치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 고개를 들고 명랑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볼은 동그랗고 눈은 반짝거렸어요. 소피아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팀은 그의 케이스에 맞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소피아가 계속했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 한방의학의 원리와 최신 유전자 치료 기법을 결합했어요. 다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방법이었죠. 그리고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다시 색칠하기로 돌아간 소년을 보며 물었어요. 소피아는 감정으로 빛나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완전 관의 상태예요. 암이 사라졌어요. 그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소피아는 조용한 열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요. 다른 나라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한국인들은 다른 방법을 찾자고 말해요. 우리가 투어를 계속하면서 저는 이런 독특한 접근 방식의 더 많은 예를 보았어요. 의사들은 약물 없이 환자들이 통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가상현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외과 의사들은 실제 수술 전에 환자들의 장기를 3D 프린팅한 모델로 복잡한 수술을 연습했어요. 가족 구성원들은 환자들과 함께 머물도록 권장되었고 각 방에는 편안한 침대가 제공되었어요. 제가 마드리드에서 훈련받은 병원에서는 소피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격한 면의 시간이 있었어요. 가족은 짧은 시간만 머물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가족이 치유 과정의 일부라고 믿어요. 우리는 노인 여성이 현대의학 치료와 함께 침수를 받고 있는 방을 지나갔어요. 다른 구역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이끄는 태극권 운동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 의료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피아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현대기술을 위해 전통의학을 거부하지 않고 혁신을 희생시키면서 전통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둘 다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요. 투어가 끝날 무렵 저는 제가 본 것에 깊이 감동했어요. 서울의료센터는 단지 첨단 기술을 갖춘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적 연민과 최첨단 과학이 함께 실제 기적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어요. 소피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햇빛 속으로 나왔을 때 저는 준호와 그의 밝은 미소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노인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로봇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어려운 시간 동안 함께 머무는 가족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것은 제가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일본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복사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독특하고 강력한 무언가였어요. 마음과 기술이 함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서울을 뒤로하고 저는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으로 가는 고속열차에 탑승했어요. 열차 자체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세련되고 깨끗하고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시골 풍경이 녹색과 갈색의 흐릿한 모습으로 제 창문을 지나 빠르게 지나갔어요. 3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거의 나라 전체 길이를 여행했어요. 부산역에 곧 도착합니다. 쾌적한 목소리가 한국어로 그 다음 영어로 그리고 일본어로 안내했어요. 저는 제 가방을 챙겨 플랫폼으로 내렸어요. 즉시 저는 부산이 서울과는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는 가까운 바다에서 오는 소금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은 약간 더 여유로운 속도로 움직였어요. 제 호텔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중 하나인 해운대 해변 근처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광욕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대학 친구들이 놓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부산국제문화축제를 보러 왔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상쾌하게 씻은 후 저는 음악 소리와 축제장을 향해 흐르는 군중을 따라갔어요.
태양이 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황금빛 광채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코너를 돌았을 때 저는 놀라움에 멈춰 섰어요. 전체 거리가 변신했어요. 수천 개의 종이 등불이 건물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진 철사에 매달려 있어서 부드럽고 빛나는 빛의 천장을 만들어냈어요. 각 등불에는 다채로운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어요. 꽃, 동물, 한글, 그리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기호들이요. 그 효과는 마법 같았어요. 마치 빛의 숲을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거리 양쪽에는 전통 한국 가면부터 현대 K-파프 상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달콤한 팬케이크, 매콤한 떡볶이, 구운 고기, 그리고 달콤한 팥소로 채워진 붕어빵이요. 실례합니다. 제 옆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말했어요. 한복 입어보실래요? 저는 아름다운 전통 한국 드레스와 남성 의상이 전시된 부스를 가리키며 미소 짓는 여성을 보기 위해 돌아봤어요. 아, 저는 그냥 구경 중이에요. 저는 약간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축제 기간 동안 외국인에게는 무료예요. 그녀는 고집했어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부랍니다. 알기도 전에 저는 남성용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짙은 파란색 저고리와 헐렁한 바지, 그 위에 다채롭게 수놓은 조끼요. 그들은 심지어 의상을 완성하기 위해 전통 모자도 주었어요. 이제 당신은 명예 한국인이에요. 여자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여주며 웃었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상은 편안했고 제 평소 기자 옷보다 훨씬 더 우아했어요. 다른 관광객들도 한복을 입어보고 셀카를 찍고 웃고 있었어요. 새 의상을 입고 축제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군중 속에서 아무도 밀치거나 떠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 그들은 즉시 인사하고 사과했어요. 전통 부채춤을 공연하는 큰 무대 근처에서 저는 제 또래의 일본 관광객 그룹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영어나 일본어가 아니라 기본적이지만 명확한 한국어로 한국 음식 판매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저는 듣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한 젊은 일본 여성이 주문할 때 한국어 단어를 조심스럽게 발음하고 있었어요. 떡볶이 주세요. 그녀는 매콤한 떡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맛있어요. 판매자는 활짝 웃으며 그녀에게 특대 사이즈 양을 주었어요. 저는 그들이 음식을 받은 후에 그 그룹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아주 잘하시네요. 저는 영어로 젊은 여성에게 말했어요. 아, 감사해요.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저는 오사카에서 온 유키예요. 이제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학생이신가요? 저는 물었어요. 네, 저는 서울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파프에 너무 감명받아서 도쿄 대신 여기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녀의 친구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아시아 문화의 미래 중심지예요. 그룹 내 한 젊은 남성이 말했어요. 패션, 음악, 영화 모든 것이 너무 창의적이고 신선해요. 저는 그들의 열정에 놀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일본을 아시아의 문화 강국으로 생각했어요. 일본 문화는 어떤가요? 저는 물었어요. 그것도 똑같이 중요하지 않나요? 유키는 생각에 잠겨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일본은 놀라운 전통과 예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섞으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놀라운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만난 후에 당신을 그들의 집에 초대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군중은 축제의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공연자들이 앞장섰고 뒤이어 K-파프 히트곡에 맞춰 움직이는 현대 댄스 그룹이 따랐어요. 옛것과 새것의 혼합은 여기서 완벽하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빛나는 LED 한복을 입은 댄서 그룹이 전자음악에 맞춰 전통춤을 공연할 때 왔어요. 그들의 드레스는 비트에 맞춰 색이 변하며 밤 공기를 통해 흐르는 빛의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그들 뒤에는 완벽한 동기화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들이 그들의 춤 동작을 모방했어요. 이것이 한국이에요. 제 옆에 서 있던 노인 한국 남자가 약간 어색한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항상 미래를 바라봐요. 항상 앞으로 나아가요. 밤이 더 깊어지면서 저는 축제 메인 구역에서 벗어난 작은 카페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벽은 책장으로 덮여 있었고 한국 음악이 배경에서 부드럽게 연주되고 있었어요. 메뉴는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직원들은 제가 주문하는데 도움을 줄 정도의 영어를 말했어요. 가까운 테이블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 그룹이
서로의 언어로 단어를 가르치면서 함께 웃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 한국 소년이 일본 소녀에게 한글로 그녀의 이름을 쓰는 방법을 인내심 있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일본 문자로 그에게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것이 단지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복잡한 역사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문화교류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오래된 갈등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여전히 거리 위에 빛나는 등불들, 저는 제 기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일본의 작은 버전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어요. 대신 저는 자체적인 특별한 에너지와 따뜻함을 가진 활기차고 독특한 문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여정의 절반밖에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로 돌아와 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했어요. 우주선처럼 보이는 곡선형 은색 벽을 가진 이 미래적인 건물에서 아시아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었어요. 제 상사는 제가 떠오르는 한국 기업가의 폐막 연설에 참석하길 고집했어요. 건물의 내부는 외부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천장과 날카로운 모서리 대신 흐르는 곡선, 그리고 교묘하게 배치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있었어요. 아시아 전역에서 온 비즈니스 사람들이 강당을 가득 채우고 10여 개의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어요. 간단한 소개 후 한 젊은 여성이 자신감 있게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단순한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한 포니테일로 뒤로 묶었어요. 방은 즉시 조용해졌어요. 저분이 최수진이에요. 제 옆에 있는 남자가 속삭였어요. 5년 전 그녀의 차고에서 기술 회사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수진은 마이크를 조절하고 청중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강했어요. 아시아와 세계 각국에서 오신 친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녀는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과소평가받는 것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클릭했고 그녀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웃들에 비해 작은 한국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작은 나라예요. 수지는 계속했어요. 불과 70년 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우리 도시들은 파괴되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며 청중을 풀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의 결단력과 혁신적인 정신을 통해 우리는 세계 경제와 기술 혁신의 리더가 되었어요. 왜일까요? 작을 때는 더 똑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감가될 때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아무도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군중은 그녀의 모든 말에 집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메모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어떤 나라들은 그들의 크기나 천연자원에 의존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한국은 둘 다 없었어요. 우리가 가졌던 것,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교육. 적응하고 변화하려는 우리의 의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우리의 결단력이에요. 그녀는 세계를 변화시킨 한국 회사들, 제품들, 그리고 혁신들, 스마트폰, 선박, 자동차, 컴퓨터 칩, 의학적 돌파구,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정복한 엔터테인먼트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것은 단지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계속했어요. 이것은 한국 정신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한이라고 불러요.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도전을 극복하고 고통을 강점으로 바꾸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집단적 결단력을 의미해요. 수진이 연설을 마칠 때쯤 전체 청중은 기립하여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한국의 미래에 대한 그녀의 비전은 일본의 더 보수적인 전망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그녀는 전통을 보존하거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혼란, 혁신,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에 대해 말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발표된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했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재현이라는 한국 연구원과 이야기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최 씨의 연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완벽한 이탈리아어로 저에게 물었어요.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재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특정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와요. 특히 먼저 일본에 다녀왔다며.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이 일본의 작은 버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웃으며 건물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도시를 내려다보는 창가에 앉아 재현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한국 문화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저에게 말해줬어요. 세종대왕이 15세기에 한글을 창제했을 때 재현은 설명했어요. 그는 현명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고 단순한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특별히 엘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은 놀라워요. 저는 말했어요. 대부분의 문자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정확해요. 하지만 우리 것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자음의 모양은 실제로 그 소리를 낼 때 혀와 입의 위치를 나타내요. 그는 펜을 꺼내 냅킨에 몇 개의 한글 문자를 써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어요. 매혹적이었어요. 누구나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 시스템이요. 한글은 우리에게 단지 알파벳 이상이에요. 재현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 정체성의 핵심 부분이에요. 일본 점령 기간 동안 그들은 학교와 공공생활에서 한국어를 금지했어요.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 집에서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쳤어요. 오후 햇살이 하늘에서 낮아지기 시작할 때 재현은 저를 깊이 감동시킨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10살 때 그는 말했어요. 학교 뒤에서 길 잃은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저는 제가 발견한 모든 길 잃은 개들을 사진 찍어 한국어와 일본어로 된 이야기와 함께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곧 양국의 사람들이 그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놀라워요. 저는 말했어요. 한 아이가 그런 차이를 만들다니요. 그것이 한국 정신이에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작을 수 있지만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재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회의적인 시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자리에는 이 작지만 강력한 나라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 자리 잡았어요. 재현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태양이 지고 있었어요. 카페 창문에서 저는 서울이 저녁을 위해 불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멀리 있는 산들은 주황색 하늘을 배경으로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모든 곳에서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무실, 저녁 손님들로 가득 차는 레스토랑, 가족들이 모이는 집에서요. 저는 이곳에서 짧은 시간 동안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대학에서의 열정적인 토론, 병원에서의 의학적 기적, 부산에서의 문화축제, 그리고 오늘 들었던 미래에 대한 대담한 비전이요. 한국은 단지 더 큰 이웃들의 그림자 속에 사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혁신, 연민, 그리고 결단력의 강력한 힘이었어요.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내일 저는 제가 쓸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탈리아로 돌아갈 거예요. 일본을 모방하려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독특한 국가에 대한 이야기. 작은 땅이지만 크고 큰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